안녕하십니까, 선생님들. 다문화 사회의 인권교육 4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지난주와 마찬가지로 저희 배우자가 그 코로나 양성이 나와서 지금 격리한 상태로 이렇게 강의를 촬영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까지만 조금 강의 촬영 여건이 열악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는 격리가 잘 이루어져서 확진이 되지 않아서 지금 본래 소속되어 있는 학교에도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제 다음 주 강의부터는 선생님들 좀 편하게 보실 수 있게 판서를 병행하면서 강의가 진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 6분 선생님과 함께 강의를 진행하고 있고요. 강수영 선생님, 김경아 선생님, 김성진 선생님, 안혜원 선생님, 이주희 선생님, 와타나베 사쿠라 선생님 이렇게 수강하고 계십니다. 저희 지난주까지 해서 윤리학과 다문화 교육을 접목시켜 보려는 시도를 해보았었고요. 저희 강의명이 다문화 사회의 인권교육이기 때문에 인권과 관련해서 물론 인권이라고 하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사용된 것은 근대 이후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그것의 맹아라고 할 수 있는 인간 존중 사상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훌륭한 사상가들의 그런 주장에서 익히 드러나 있죠. 그래서 저희가 동양부터 인간 존중 사상, 인권 사상과 연결될 수 있는 인간 존중 사상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려고 하는 시간입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유교와 인간 존중 사상이라고 하는 내용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마 선생님들 이 클래스 강의 자료에 보면 제가 2페이지, 첫 번째 페이지에는 이제 강의 내용이 요약되어 있고 두 번째 페이지에는 원전이 인용되어 있는 그런 강의 페이퍼를 탑재해 드렸을 겁니다. 지난주에 예고해 드렸던 것처럼 이제 본격적으로 동서양의 인간 존중 사상 들어가는 것에 있어서 이번 주는 강의와 교육용 다큐멘터리 영상 시청을 병행하려고 하거든요. 지금 오늘 저희가 공자와 맹자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배경들에 대해서 1교시에서 말씀을 드리고 2, 3교시를 이제 묶어서 다큐멘터리 하나를 시청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운영하려고 합니다. 유교의 등장 배경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부터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선생님들 뭐 워낙 잘 알고 계시는 내용이죠. 중국 춘추 전국 시대가 유교의 등장 배경, 역사적인 배경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은주 3대라고 되어 있죠. 하은주 3대. 춘추 전국 시대 이전 좀 이상적이었다고 평가받는 새 국가라고 할 수 있겠죠. 멸망한 이후에 이제 진시황이 강력한 통일 왕조인 진나라 만들기 이전까지 주나라가 멸망하고 진나라 통일 왕조가 들어서기 이전까지 춘추 전국 시대라고 표현하고요. 제자 백가가 등장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대에서도 여러 명의 군인들을 부를 때 제군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자는 그 당시 선생님들, 훌륭한 가르침을 펼치는 사람들을 높여서 부르는 호칭이었죠. 여러 선생님들과 백가, 숫자 100이긴 한데요. 엄청나게 많은 학파가 등장하였다는 것이죠. 실제 100가지 정도 되진 않았고 10개 조금 넘는 그 정도의 학파입니다. 20개까지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유교, 유가라고 할 수 있는 학파의 가장 시초라고 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공자, 춘추 전국 시대 하은주 3대의 문화를 종합하여 유교 사상을 정립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자 같은 경우에 이제
어머니가 안징제라고 해서 무녀였죠, 무녀. 무속인이었고요. 아버지는 숙량흘이라고 해서 같은 무자긴 한데 한자어가 다르죠. 무인 계급이었습니다. 지금으로 치면 군사, 장군 이런 계급이었고요. 어머니는 이제 10대였었고요. 아버지는 60대, 70대 이 정도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었죠. 이제 표현으로 보더라도 야합을 해가지고 태어났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뭐 종식 혼인 관계라든지 아니면 좀 일반적인 그런 집안 배경 이런 곳에서 자라지는 않았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런지 그 공자의 유년기 크게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알려져 있는 바가 거의 없죠. 뭐 공자가 자신의 삶의 경로 이것을 되새기면서 나이 표현을 사용한 것들이 알려져 있는데 15살 정도부터 이제 공자의 삶이 알려져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아마 선생님들께서도 학창 시절에 공부하실 때 이제 이 출판사의 문제집 같은 거 많이 사보셨을 것 같습니다. 지학사, 지우학이라고도 하죠. 지학 혹은 지우학, 학문에 뜻을 두었다 이렇게 해서 15살 정도부터 이제 공부라든지 학문 여기에 두각을 나타낸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뭐 조금 특이한 점이라고 하면 아버지가 아무래도 무사였기 때문에 신체적인 조건이 굉장히 좋았었겠죠. 그래서 공자도 엄청나게 건장한 체격의 소유자였다고 합니다. 뭐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 아시아에서 성인 남자 평균 키가 174 이 정도 되잖아요. 뭐 가장 키가 큰 나라라고 해도 북유럽 정도 가면 182 이 정도 될 텐데 공자는 기원전 사람인데 거의 2m에 육박하는 그런 키를 소유하고 있었다고 하죠. 강한 신체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훌륭한 가르침도 펼쳤던 그런 사람이라고 합니다. 뭐 서양적인 맥락에서 보자면 플라톤이 이야기했던 철인왕 이게 떠오르는 구절인 것 같습니다. 건장한 몸에 건전한 정신이 깃든다. 이걸 이제 몸소 보여준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혼란했던 춘추 전국 시대에 그 사회 혼란함의 원인을 진단하고 어떻게 하면 혼란한 사회 해결하고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 여러 학파와 스승이 등장해서 처방을 내리는데 이제 공자의 사상 여기서 이런 내용들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핵심 사상이라고 해서요. 인과 예, 그리고 정명과 덕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과 예 부분은 조금 개인적인 차원으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정명과 덕치는 사회적인 차원으로 확장해 나가는 그런 정치적인 논의로 이어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간다움, 그 인간다움을 바탕으로 한 인간 존중을 이야기하고 나아가서 사회나 정치적인 해법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공자의 사상은 이렇게 정리해서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제 인, 공자와 제자들의 가르침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야기했던 것 묶어둔 경전이 있죠. 논어라고 하는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그런 경전이고요. 그 속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소크라테스 대화편처럼 여러 가지 대화가 오가는 그런 장면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자들이 물어보면 공자가 이제 가르침을 펼치는데 단일한 일원화된 대답으로 이야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어떤 제자가 물어봤느냐에 따라서 질문의 내용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답변은 완전히 다르게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특히 인이라고 하는 공자 사상의 핵심 개념이 가장 많은
여러 가지 답변이 나오는 부분이라고 알려져 있죠. 60가지가 넘는 그런 인에 대한 설명이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내용이 공자가 가장 사랑했던 제자 안년, 안회가 물어봤을 때 이기적인 나를 극복하고 예를 회복하는 것이다. 극기복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인이라는 내용이 자연스럽게 예와도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서 이제 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공자가 처음 제시하면서 유교 인간 존중 사상의 핵심이 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사랑의 정신이자 사회적 존재로 완성된 인격체의 인간다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여러 가지 논의들, 특히 고대 동양에서 발달되어 있는데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하면 성선설이 되겠고요. 악하다고 하면 성악설이 되겠죠. 본성에는 선도 악도 없다. 이렇게 말하면 성무선악설이 되겠고요. 그 중에서 이제 성선설 계열이 인간 존중 사상, 그것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인간을 존중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모든 인간은 선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논의가 펼쳐지게 될 텐데, 공자는 직접적으로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 이 정도의 가치 평가까지 내리지는 않았죠.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가, 선하다, 악하다 이야기하진 않았지만 그것에 대한 기본적인 단서로서 인을 이야기하고 있죠. 인.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사랑의 정신인 인, 그것을 내면적 도덕성으로서 가지고 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도덕적 품성, 여기서부터 사회 혼란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나가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 공자 입장에서 춘추 전국시대 사회 혼란의 원인은 개인의 도덕성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인간다움인 인을 회복해야 한다. 이런 방식의 논의로 전개되어 나갈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 아래에 보면 효제, 충서 등을 통해 표현되는 도덕적인 마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효제와 충서가 인에 실천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지구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다문화에 대해서 굉장히 활발하고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데, 공자가 살았던 시기 정도만 해도 꼭 중국이 아니라 우리나라여도 마찬가지겠죠. 뒤에 와서 고려, 조선 이까지 온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중국이라든지 일본 이런 쪽에 있는 외국 사람들과는 왕래할 수 있는 기회가 종종 있었겠죠. 하지만 전혀 다른 생김새를 가진 사람들, 예를 들어서 이제 서양인 같은 사람들은 우리가 살면서 그 당시 사람들은 볼 수 있는 기회가 거의 드물었을 겁니다. 하지만 아주 간혹 서양 사람들이 배를 타고 항해를 하다가 난파를 하게 되면 이제 파도물, 그 해류에 휩쓸려 가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오는 바닷가에 흘러 내려오는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완전히 다른 생김새를 가진 서양 사람이 우리나라에서 발견되면 관아에 그 이방인을 데리고 가서 과연 우리랑 생김새도 다르고 말도 전혀 못 알아듣는 말을 사용하는 이 존재가 인간인지 인간이 아닌지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마을 관아에서 수령이 땅바닥에 이 글자를 쓰고 난 다음에 아는지 모르는지 테스트를 해봤다고 하죠. 물론 당연히 절대 몰랐을 겁니다. 사용하는 언어가 달랐으니까요. 그때 썼던 단어가 바로 효.
사람의 형상을 하고서 효에 대해서 모른다면 진정한 인간이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나중에 선생님들 다큐멘터리 영상을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 있겠지만 유교에서 사랑의 정신, 이것은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그런 감정의 발로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 기본적으로 이제 효라고 하는 건 상호작용의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효를 이야기하는 것에 앞서서 부모님이 자녀에 대해 무조건적인 사랑, 자애를 보여주시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보답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써 효를 실천하는 것, 이게 인을 실천하는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부모 자녀 관계만큼이나 가까운 가족 관계로서 형제 자매 관계가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재 같은 경우는 형제 자매 사이의 우애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가까운 가족 사이의 자연스러운 사랑의 감정, 이걸 실천하면서 사회 속으로 확대시켜 나가는 논리라고 이해해 두시면 되겠고요. 충과 서, 충이라고 하는 건 이제 거짓됨 없는 마음의 상태라고 할 수 있겠죠.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마음을 진실되게 드러내는 것, 사실 서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부분인데 지금 서에 있는 이 한자어 자체가 같을 여와 마음심으로 이루어져 있는 한자어가 서잖아요. 다른 사람의 마음 또한 나의 마음과 같다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대할 때도 내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와서 대해야 한다. 내가 하기 싫은 것을 다른 사람한테 억지로 시키지 말아야 한다. 기소불욕, 물시어인, 이런 논리가 여기서 등장하는 논리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인이라고 하는 것이 내면적 도덕성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내면적 도덕성이 자연스럽게 외부로 표출되어서 바람직한 행동의 양식으로 정형화된 것, 그것을 우리가 예라고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에 인의 정신을 담고 있는 외면적인 사회 규범이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인을 실현하기 위해 필요한 규범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인과 예의 연결고리로서 사욕을 극복하고 예로 돌아간다. 극기봉래라고 하는 내용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사회가 혼란한 이유를 꼭 한 가지로 이야기할 수만은 없겠죠. 공자 입장에서 당시 춘추 전국시대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가요? 물어보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도덕성이 타락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고, 사회적 차원에서도 문제의 원인을 진단할 수 있어야 될 겁니다. 사회적 차원에서는 올바른 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공자가 생각하는 당시 춘추 전국시대 사회 혼란의 원인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렇다면 정치가 올바른 방식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노력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그때 공자가 대답했던 핵심적인 정치 사상, 바로 이름을 바로 잡는 것입니다. 이름을 바로 잡는 것. 정명이라고 되어 있죠. 명분을 바로 잡는다. 지금 이제 동양의 유교 이야기하고 있긴 하지만 자신한테 맡겨진 이름이라든지 직분의 소중함, 이것은 굳이 동양에서만 강조하는 내용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서양적인 맥락에서도 이러한 논의는 얼마든지 전개해 볼 수가 있겠죠. 지금 이제 직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직업이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할 수 있는 영어 단어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가장 쉽게는 job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교직이 어떤 성격을 가지는 것인가, 관점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교직 또한 전문직이다. 이론적인 지식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도 필요하고 학습자들 개개인에 대한 상담이라든지 처방의 기술도 굉장히 몸에 잘 체득되어야 있어야 하는 전문직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프로페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프로페션. 경력을 쌓아나가는 관점에서 직업을 이야기한다고 하면 커리어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것이고요. 지금 제가 여기서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직업과 관련한 영어 표현은 vocation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vocation. 아까 이제 교직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 것인가, 전문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는 설명하기 어려운 교사 집단만 가지고 있는 어떤 숙명이라든지 숭고한 사명감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몸이 굉장히 피곤하거나 내가 지금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그래도 내가 교사인데 이거 조금 희생하면서라도 이 일을 해야지.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교직은 성직이다 말할 수도 있겠죠. 그럴 때 vocation을 쓸 수 있는 것이죠. 소명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소명. 어떻게 보면 이 vocation이라고 하는 게 한자어로 굉장히 적절하게 잘 번역이 돼 있죠. 부를 소자, 이름 명자에 이 부를 소자가 보면 칼 도자 그리고 입 구자로 이루어져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리스도교적인 맥락인데요. 거룩한 신의 부르심. 예를 들어서 지금 수강하고 계신 선생님들 중에 한 분 선생님 성함을 불러보자면 강수영 선생님 이렇게 신께서 부르셨다면 예라고 대답하는 순간 단순히 자기 이름 부른 것에 대해 응답하는 의미뿐만이 아니라 부르심 그 직함, 직분 안에 담겨있는 무거운 책임을 완수하겠다는 그 다짐까지 표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교대나 사대 이런 쪽은 특히 동아리 모집할 때 플랜카드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그리스도교 동아리 단체라고 한다면 신께서는 여러분을 선생님으로 부르셨습니다. 이게 그런 맥락이거든요. 그만큼 소중한 직분이 있고 자기가 담당한 직분에 대한 무한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그 책임을 완수할 것을 중요시 여기는 것. 서양적 맥락,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종교적인 맥락에서도 이야기할 수 있는데 유교의 맥락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름, 사회적인 역할과도 같은 것이죠. 그것에 대한 책임 수행, 역할 수행을 충실히 하지 않고 방만하게 하였기 때문에 사회가 혼란스러워진 것이다. 자신이 담당하고 있는 역할을 충실하게 완수하고 개인적 차원의 그런 노력들이 합해져서 사회 구성원 모두가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면 사회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 성원 각자가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알맞은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 군군, 신신, 부부, 자자. 유명한 표현이죠. 임금은 임금답게, 신하는 신하답게, 어버이는 어버이답게, 자식은 자식답게 자기 할 일에 대한 무한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사회 혼란이 해결될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건 이제 개인적 차원에서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이런 개인적 차원의 노력을 잘 모아서 전체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
이정표를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 또한 있어야 되겠죠. 지도자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지금 우리 국가 같은 경우도 최근에 대통령 선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올바른 지도자들이 나와서 나라가 분열되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정명사상을 바탕으로 해서 지도자가 어떠한 노력을 해야 되는지 비전을 제시하는 것이 바로 덕치가 되겠죠. 덕치. 인간이 존중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해서 지도자가 노력해야 되는 것이 바로 덕치라는 겁니다. 통치자의 덕성과 예의에 의한 교화를 추구하는 정치다. 통치자가 먼저 군자다운 인격을 닦고 다스려야 한다. 수기치인 혹은 수기안인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한자어에서 이제 몸 기자를 사용하면 1인칭 아닙니까? 나, 통치자, 나가 먼저 도덕적으로 나를 수양하고 나의 도덕성을 완성한 이후에, 한자어 이제 사람인을 하면 이 3인칭을 다 포함하는 개념이죠. 다른 사람들을 그때야 비로소 다스릴 수 있다. 다른 말로는 안인, 편안하게 할 수 있다. 통치자의 도덕성이 기반이 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편안하게 다스리는 것, 이것을 덕치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이상적인 인간과 사회, 이 부분까지 보고 나서 선생님들 공자 관련한 영상을 보실 텐데요. 거기에 보면 이제 맹자에 대한 이야기도 뒷부분에 조금은 나올 겁니다. 이제 다음 주에 그 맹자 부분을 조금 추가 부연해서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여기 보면 군자라고 되어 있죠. 군자가 덕치를 수행하는 통치 주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회 지도층. 제가 이제 지난 강의 때 윤리학의 분류와 다문화 교육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사이파이, 과학적 윤리학과 철학적 윤리학, 이 구분 말고 뒷부분에서 심정윤리와 책임윤리, 이 부분 말씀드렸던 부분 있죠. 책임윤리, 결과에 대한 책임이 중요하다. 심정윤리가 성직자의 윤리라면 책임윤리는 정치가의 윤리다. 정치가는 이제 사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어져 나가기 위해서 정책을 수립하고 그것을 운영해 나가는 주체라고 했었죠. 그렇게 해나가는 주체가 공자의 논의 방식에서는 군자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과 예를 바탕으로 덕을 갖춘 도덕적인 인간이다. 자신을 수양하여 타인과 백성을 편안하게 해주고자 힘쓰는 사람이다. 여기서 이제 수기안인이 다시 나오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보자면 백성들과 함께 즐거움을 추구한다. 여민, 동락, 이것을 실시하는 덕치를 구현해 나가는 지도적인 그런 인물이 군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유교사상, 공자에서부터 시작된 유교사상에 대해서 가해지는 비판 가운데 하나가 내면적 도덕성 이야기하고 있긴 한데, 이 인이라고 하는 감정, 표현되는 순서라든지 범위의 차원을 살펴보면 좀 지나치게 차별적인 것이 아닌가. 가족에 대한 자연스러운 사랑의 감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실제로 이제 공자, 유교 같은 경우도 내 가족을 먼저 더 사랑하고 이후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으로 확대되어 나가는 논리거든요. 그래서 가족 이기주의에 매몰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비판하는 경우도 있긴 한데, 공자가 제시하는 대동사회라고 하는 개념을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알 수 있는 대목들이 여기저기서 나옵니다. 인륜이 구현되고 인재가 중용되며 재화가 고르게 분배되는 사회이다.
뭐 그 당시 시대적인 여건상 신분이라고 하는 게 존재할 수밖에 없었겠지만 공자가 말하는 건 정해진 세습적 신분 이것을 이야기한다기보다는 가지고 있는 능력에 따라서 인재가 증명되어야 된다는 걸 공자는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고요.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도 굶어 죽지 않는 그런 사회,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문화 교육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 생계라든지 인간다운 삶 유지하는 그런 여건이 조성되어 있는 사회가 대동사회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여기 아랫부분에 나와 있죠. 사회적 약자가 보살핌을 받는 평화롭고 도덕적인 공동체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공자한테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은 건 아니지만 그의 주장을 가장 잘 계승하는 이제 두 번째 인물이 등장하는 것이 맹자이죠. 선생님들 이번 주에는 이제 공자와 맹자를 다루고 있는 다큐멘터리 영상을 보신 이후에 이제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맹자에 대해서 또 한 챕터 정도 다루어 보고요. 그리고 동양의 또 다른 인간 존중 사상 그 근거로서 불교적 입장도 한번 살펴보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교시에 이제 50분 정도 보시게 될 다큐멘터리 같은 경우도 이 클래스 상에서는 동일하게 이제 출석 체크되는 것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1배속으로 해서 좀 편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